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모처럼 기분 좋은 한 주의 마무리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서 코스피는 2,600선, 코스닥은 810선을 회복을 했죠. 저 PBR주의 흥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빅테크의 실적 축포가 성장주에도 반등의 발판을 마련해줬습니다. 특히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의 질주 속도 아주 빠르죠. 네, 현대차와 기아의 속도감 있는 질주 속에 자동차 부품주들도 합류해서 달리는 모습인데요. 현대차와 기아가 동반 신고가를 기록했고 서현이화, 에코플라스틱 등 부품주들도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모처럼 코스닥에도 훈풍이 불어온 하루였는데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대표 주자 아마존과 메타가 깜짝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시간외에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미 빅테크 실적 축포, 성장주 부활입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온라인 광고 시장의 반등에 힘입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고 사상 첫 배당금 지급도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존도 깜짝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메타와 함께 시간외에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국내 대표 인터넷주인 네이버의 역대급 실적 소식 까지 더해진 하루였습니다. 인터넷주를 중심으로 소외됐던 성장주들이 일제히 반등에 나섰죠. 네, 역대 최대 성적표를 공개한 네이버가 9% 급등하면서 고점에서 마감을 했고요. 카카오도 동반 급등했습니다. 플랫폼 업체인 아프리카TV, 또 온라인 광고 업체인 나스미디어, 플레이디 등이 일제히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성장주 부활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차세대 배터리 경쟁 더 멀리, 더 안전하게입니다. 전기차 수요 성장세 둔화로 배터리 업계에 먹구름이 가득한 상황이지만 전기차 보급 확대의 핵심인 차세대 배터리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고객사에 공급을 하면서 제품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며 리튬 메탈 배터리 기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이 동반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전고체 소재 관련주들의 탄력이 특히 좋았습니다. SKI테크놀로지가 호실적 발표에 상승 마감했고요. 동아기업 덕산테코피아 등도 고르게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치열한 차세대 배터리 경쟁 속 주목받는 전고체 소재주, 상용화까지 단계별 이슈들을 잘 확인하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인터넷 플랫폼, 전고체 소재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네이버, 플레이디, SKI테크놀로지, 동화기업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미 빅테크 실적 축포, 성장주 부활입니다. 아마존과 메타의 깜짝 실적, 네이버 역대 최대 실적까지 더해지면서 인터넷과 플랫폼 그리고 광고 업종이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자, 아마존과 메타의 깜짝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들어보고 앞으로 또 이 업황을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사님? 네, 우선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어떤 요소로 줄어들었는지와 두 기업 같은 경우에 공통적인 교집합 부분에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라우드 부분에서 비용의 최적화 같은 경우가 감소하는 부분, 즉 비용 효율화가 나타났고 신규 거래 같은 경우가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더해져서 AI 대중화 관련해서 고객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라는 점을 내비쳤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가 쇼핑을 돕는 생성형 AI 챗봇인 루퍼스를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더해져서 메타 같은 경우는 중국발 광고 증대 요인이 있었는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이 부분도 AI 기반의 추천 시스템이 견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기업의 공통적인 부분은 AI와 관련된 플랫폼 이쪽 같은 경우가 실적에 대한 부분을 견인했다라는 점이고요. 메타의 특징은 중국발 광고의 증대 요인이 발생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CJ 대한통운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강한 모습이 연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도 구조적으로 AI를 도입하고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비용 효율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연결해서 예상하는 실적보다는 좀 상회할 수 있다는 점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인터넷 관련주 하면 성장주의 바로미터격으로 볼 수 있는 섹터인데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지금 좀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시기의 문제지 연내 통화 정책 전환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인터넷주의 추세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한 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부장님? 네, 뭐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게 올해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가게 되면 강세장에 들어간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 그런 초입이 이제 오늘장에서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싶고요. 그 IMF 총재가 이제 금리 인하는 조금 늦는 게 낫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과도하게 이제 그 시장의 기대에 비할 게 아니라 지표를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현재 그 사이클로 봤을 때는 통화 정책의 조기 완화는 좀 위험이 있다. 다시 인플레가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연준 의장도 3월달 금리 인하 대해서는 다소 좀 일축을 했지만은 어쨌든 시장에서는 어쨌든 올해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냐 네. 하면서 어제 미증시도 급등이 나왔고 국내 시장도 이제 뭐 밸류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이제 그 대부분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골드만삭스도 3월에서 5월로 금리 인하 시점을 전망을 늦췄고요. 그 BNP 파리바도 첫 금리 인하 시점을 5월로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5월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터넷주의 국내 대표적인 거는 네이버랑 카카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적 추정치를 보면은 카카오가 이제 지난해 2023년도 그리고 네이버가 2020년도가 실적 저점을 찍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의 회복기로 들어가는 것이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된다 그러면은 이런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 할인이 다시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밸류업도 되고 실적도 늘어가는 그러니까 EPS랑 퍼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미국 빅테크사 깜짝 실적 그리고 네이버의 역대급 실적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주 가운데서 네이버 그리고 플레이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양 종목에 두 분 다 고 신호를 켜주셨는데 네이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와 아마존 깜짝 실적 그리고 자사의 역대급 실적까지 네이버 오늘 강했습니다. 9%의 급등을 보여주면서 강한 탄력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성미 사께서는 네이버 앞으로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이버의 핵심은 아까 메타라든지 그 아마존의 실적에서 본 것처럼 이제 AI 기반으로 해서 매출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인데 매출의 증대 이전에 사용자 수 같은 경우에 확보, 추이 같은 경우를 통해 주가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생성형 AI 기술 기반 수익화 기대감이라는 명목으로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부터는 이제 사용하는 유저의 증대에 따라서 주가 추이는 이제 뭐 탄력도가 나타날 수 있음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부장님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네이버가 작년 4분기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 연간 실적도 연대 최대입니다. 지금 역대급 실적에 더불어서 또 배당 계획까지 발표를 했잖아요. 이 실적 내용에서 가장 의미 있게 주목을 할 수 있는 기업의 변화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주주 환원에 대한 효과는 얼마나 좀 예상을 하실까요? 실적을 보니까 단기 순이익이 거의 1조에 육박을 했습니다. 뭐 역대 최고치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뭐 거의 그 14%대 이제 분기랑 이제 YOY로도 증가가 나왔는데 내용을 전체를 보면은 커머스 쪽도 연간으로 11% 성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핀테크 쪽도 한 23%의 YOY 값으로 이제 성장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이제 볼륨이 다 올라가는 그 모습이 나타났고 주목하는 건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건 웹툰 쪽인 것 같습니다. 그 웹툰 쪽에서의 4분기 수익성 추가 개선으로 인해서 23년도 연간 에비타 기준으로 흑자 전환이 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경우도 그 현금 흐름의 2%를 배당으로
배당으로 좀 지급하기 때문에 그 2개년도 평균 현금 흐름에 대한 20%니까 대략 이제 1,190억 정도, 주당 배당금 790억 정도 주기 때문에 이 또한 주주 환원 정책도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회사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AI 등을 활용한 향상이 기대가 되고, 또 커머스 시장 자체도 아직은 이제 좀 지난해 비슷할 수 있겠지만 한 자릿수의 성장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거래액도 올해 2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할 것을 예상을 해서 실적도 잘 나왔지만은 향후에 이제 성장 동력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어플이 되는 그런 컨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좀 뭐 얘기가 나왔던 네이버 웹툰의 미증시 상장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 1월에 출시를 했던 그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이죠. 치지직. 한 달 만에 이제 이용자 130만 명을 확보를 하면서 순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좀 개별 이슈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의 트리거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치지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점은 이제는 체류 시간 같은 경우에 증가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여부를 볼 필요가 있고, 이제는 뭐 초기에 게임 이외에 다른 쪽, 이제 빅게임 쪽으로 유저들 같은 경우를 확보를 하는 모습들입니다. 여기에서 확산이 나타나는지 그 부분을 볼 필요가 있겠고요.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은 프리미엄 상품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이제 프리미엄 상품화가 되는지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웹툰 같은 경우는 짚어주신 것처럼 뭐 연간 EBITDA, 흑자 전환 부분이 이제 단행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웹툰의 사업 확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기업들 쪽에서 확장이 나타나는 걸 확인을 했죠. 뭐 나 혼자만 레벨업 IP를 통해서 드라마나 게임을 만드는 부분, 뭐 애니메이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그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도 IP 사업의 확장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상장에 대한 부분은 좀 논외로 하고 IP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이익의 확장을 거두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가 이제 1월 중순 이후로는 아래로 좀 방향을 틀었던 주가가 오늘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갭상승의 고가로 지금 마감을 해주면서 뭐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좀 커진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좀 기대를 하면서 홀딩을 해가는 전략과 또 신규로 진입해보는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실까요? 보유하시는 거는 뭐 저는 뭐 그 된다고 보는데, 네. 매수 관점에서는 좀 아직 매물 성화 과정이니까 굳이 뭐 미리 들어가서 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대략 20만 원, 22만 원 정도를 꾸준하게 지켜준다고 한다면은 이제 매물 성화가 끝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 증권사 추정치들 자체를 보니까 그 목표가 하단이 27만 원, 상단이 30만 원 정도라서 좀 업사이드는 분명히 있는데, 앞서 이제 이성훈 이사님께서 25만 원 제시하는 게 첫 번째 매물대입니다. 거의 강한 25만 원 매물대가 강하게 있고요. 그 다음이 27만 원 정도니까 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27만 원 정도를 볼 수는 있지만, 다만 이제 보유 관점 그리고 신규 매수는 아직은 매물서가 좀 있어서 고생을 좀 할 것 같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는 조금 더 다지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플레이디 보겠습니다. 고객사 메타 그리고 네이버 역대급 실적 발표하면서 오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 역시나 두 분 모두 지금 고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이사님께 플레이디 먼저 들어볼까요? 플레이디는 KT그룹의 디지털 광고 대행사입니다. 그 환경 안에서 우리가 플랫폼 쪽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해외에서 있었어요. 여기에서 컨콜을 통해서 아까 확인한 부분을 대입이 돼서 오늘 주가 같은 경우는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 네이버, 구글과 파트너십에 있다 보니까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보입니다. 네. 자, 이창원 부장께서도 지금 고사인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플레이디가 이제 KT그룹의 디지털 광고 대행사인데, 뭐 구글,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메타 뭐 이렇게 견고한 그런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의 어닝 서프라이즈의 온라인 광고 성장에 큰 몫을 했는데, 고객사의 성장과 함께 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의 스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네이버랑 그 메타 둘 다 고객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네. 둘 다 실적이 잘 나와서 여기에 이제 강하게 반응을 했고요. 동사 이제 매출 자체가 광고 비용의 한 15% 정도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데, 일단은 그 광고주로부터 이제 광고 대행을 받는 광고 대행 수수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매체사로부터 받는 매체 수수료가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 해외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매체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업체 메타라든가 구글 같은 경우에는 광고 대행 수수료를 받는 거죠. 광고주한테 돈을 받는 그런 구조라서 약간 이원화돼 있는데, 어쨌든 그 네이버 파트너사로서는 사실 그 플레이드 매출 비중이 검색 광고 중에서 가장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의 실적이 좋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커질수록 그만큼 직접적으로 수혜가 되는 게 플레이드이기 때문에 이제 네. 오늘 뭐 상한가는 분명히 의미는 있다, 이유는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따라가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꼭 그렇게 한 상한가 나고 급등 나오면은 하루 이틀 더 가고선 그 다음부터는 그 상승폭 거의 다 반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테마성으로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추격보다도 좀 한 번 더 갭 상승 뜨면은 여기서는 차익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있는 상한가는 맞지만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전략이신데 장초부터 이제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플레이드 이렇게 강한데 어떻게 어디까지 좀 홀딩을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이사님께서는? 뭐 매물대 부분을 감안을 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검색 부분이라든지 기타 이 사업 구조를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한 7,5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시가가 한 10% 상승하면 이 정도 가격에 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고체 관련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중심으로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삼성 SDI는 샘플을 고객사에 공급을 하면서 제품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용화 단계에서는 어떤 내용들에 집중을 좀 해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전고체 소재 업계 어떤 기회 요소들 엿볼 수 있을까요, 부장님? 삼성 SDI가 콩콜에서 그 전고체 배터리는 S라인 준공 후에 그 시제품 생산에 착수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4분기에 샘플이 고객향으로 출하가 진행이 됐다고 하면서 이제 전고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지난 우리 코너에서도 1월 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SDI가 20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번 콩콜에서 밝힌 거는 전고체 배터리 추진을 위해서는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그 핵심 소재 양산 성능 확보라든가 그 대형화를 위한 급한 기술 확보, 기술 쪽에서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또 테스트 결과를 입수한 뒤에 이제 부족한 부분을 계속 이제 보완하면서 올해 이런 보완하는 과정이 올해 가장 중요한데 어쨌든 양산은 27년이니까 좀 이건 좀 먼 얘기고요. 네. 이제 여기 그 원료를 들어가는 게 황화 리튬을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하고 여기에 따른 그 고체 전해질을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만들어서 SD에 납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가 수혜는 되지만 아직은 좀 먼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성 SDI 콩콜에서 더 중요한 거는 전기차 침투율이 낮았던 북미 시장에서 그 IRA 정책 수요로 인해서 이제 북미 시장이 연간 50% 성장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북미 시장에 그 진출을 한 그 소재 업체들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더 나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고체 배터리와 더불어서 그 리튬 메탈 전지가 또 차세대 배터리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금 뭐 리튬 메탈 전지는 뭐 투자라던가 개발 현황 좀 어떻게 진행 중인지 궁금하고 관련해서는 어떤 업체들이 있을까요, 이사님? 미국 기업 같은 경우가 이 부분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 보니 주가들이 반응을 했었어요. 그 부분을 놓고 지금 살펴봐야 될 점은 시장 안에서 그 응급제 그다음에 뭐 기타 이 소재와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리튬 메탈과 관련된 응급제 안정성 기술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오롱인더입니다. 리튬 메탈과 관련된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바 코퍼레이션에 100억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K입니다. 리튬 배터리를 개발 중인 가장 부각되는 회사죠. 해외 기업인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의 3대 주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초기 단계예요. 실제 상용화 같은 경우에 시점에서는 뭐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주가들의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렇다면 전고체 관련주 가운데서 두 종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SK IE 테크놀로지 그리고 동화 기업인데 두 종목에 모두 다 지금 고사인을 켜주셨습니다. SK IE 테크놀로지부터 보면 호실적 발표 오늘 급등세로 출발을 하기는 했는데 끝에 가서 탄력이 점차 더뎌지다가 1.6% 정도로 그쳤습니다. 두 분 모두 고사인 주셨는데 부장님께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그 영업이익이 269억 나와서 이제 1년 만에 이제 흑자 전환 성공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외 공정 정기 보수 기저 효과라든가 그 원가 절감 그리고 중국법의 인센티브 수령 등으로 인해서 흑자 전환을 했는데 다만 이제 SK IT가 이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이게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이제 뭐 증권사 목표치도 하단이 8만 5천 원, 상단이 12만 원인데 8만 5천 원 정도가 거의 적정 주가이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별로 크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주력 사업하고 있는 이 분리막 쪽도 물론 영업이익률도 올라가고 해서 실적 회복세에 있지만은 주가 업사이드는 결코 쉬운 게 아니다라고 보는 이유가 북미 시장 쪽에서 이제 동사가 이제 진출하는 목표가 2029년도인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그 북미 시장의 가장 투자 포인트가 2025년도에 성장률 높은 기업을 봐야 되는데 네. SK IT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좀 보수적으로 좀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에서 기회를 빠르게 좀 찾고 나중에 좀 봐도 되는 기업이다 좀 정도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사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전방 시장이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양극재 업체와 대비되는 모습으로 시장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흑자 전환의 비결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세가 좀 멀었다 부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플리마켓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과 비례하는 게 가동률 증가 추이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30에서 40%고 폴란드 법인이 70%, 중국이 90%입니다. 해외 법인의 가동률이 올라오면서 이번 실적은 긍정적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연간 예상 영업이익이 800억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가동률이 한 50%에서 60% 올라오는 부분을 함께 감안한 것으로 보여요. 폴란드 같은 경우도 거의 가동률이 풀로 차는 부분을 함께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증설 부분까지 후에 감안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영업이익은 올해 상단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K 이제 아이 테크놀로지가 지금 흑자 전환을 한 것을 또 딛고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래 좀 성장 로드맵을 어떻게 그려갈지 좀 궁금한데 어떤 역할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북미 시장을 어떻게 진출하느냐가 좀 중요한데 왜냐면 네. 그것도 AMPC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북미 시장에 대한 그 공전 신설에 관련 투자를 발표를 할 건데 일단 그 회사에서는 중장기적 그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 수주 물량을 확보한 충분히 한 다음에 그다음에 북미 진출을 본격할 거라 할 방침이라서 얼마큼 수주가 잘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고체제 에너지라든가 차세제 뭐 소재 관련돼서는 연구를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당장은 실적이 안 되는데 지금 분리막 관련돼서 북미 시장 진출은 보니까 현재 요건이 90%가 되는 시점이 2028년도거든요. 그때 이제 상용화 목표로 해서 이제 진출할 것이고 다만 그 전액 같은 경우는 불리한 게 그 투하 자본 이익률에서 그 ROIC가 좀 낮습니다. 그 분리막이 그리고 단순 그 기본 이제 그러니까 그 감가상각도 높고 그 자본 그 자본 회수가 좀 늦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상용화가 2028년이면은 투자 매력이 너무 없어요. 이게 너무 늦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미 진출했으면은 모를까 지금 이제에서 2028년도 상업 가동하게 되면은 실적은 2029년도나 나오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쪽에서는 좀 배제하시는 게 전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사인을 주셨지만 지금 당장 투자의 매력도는 다른 종목에서 좀 더 찾아보는 걸로.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아이 테크놀로지가 오늘도 사실 윗꼬리를 조금 많이 달았잖아요. 두 분께서 고사인을 주시긴 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지 이사님께 목표 전략 좀 들어볼까요? 우선은 하단은 좀 막혀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특징은 분기 실적 발표마다 플리막 관련주들은 반응을 한다는 점이겠고요. 그 점을 활용하시는 부분을 강조를 드립니다. 800억 영업이익 기반이에요. 그랬을 때 시가총액은 목표가 한 6조 5천억 원이 도출이 되고요. 그랬을 때 목표가는 9만 3천 원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화기업 보겠습니다. 동화기업은 오늘 끝까지 좀 강세를 많이 유지를 해줬는데 6.8%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지난주부터 저점을 상향하는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다 고사인을 주셨거든요. 부장님께 동화기업에 대한 의견 먼저 여쭤볼까요? 그 동화기업이 그저께부터 좀 움직였던 게 아마 자산 그 재평가 결과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네. 3,624억 정도 그 규모의 재평가 차익이 발생을 했고 전액 같은 경우가 그 아래법상의 그 AMPC 수혜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엔캠 때문에 이제 관련 전액 기업들도 같이 다 이제 시장에 관심 부각이 되고 있고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산 가치가 높습니다. 이제 그 기본적인 목재 사업에 대한 자산 자체가 좀 많이 있는 편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그 자산 가치랑 그 전액 사업에 대한 가치가 이제 같이 부각되는 그런 한 해라서 아마 전액 쪽이 북미 시장 쪽에서는 2025년부터 이제 생산이 좀 완공이 되기 때문에 뭐 이것도 이제 그 전액 기업 중에 딱 4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뭐 투자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성훈 이사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동화기업이 이제 지난해 3분기 적자 전환으로 좀 실망감을 안겼었잖아요. 4분기 실적에 대한 뭐 전망이라던가 차세대 전지 개발 단계에서는 뭐 외형 성장 어느 정도나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4분기도 아무래도 목재 사업의 추이죠. 지금 목재 사업의 단가라든지 그다음에 원재료 여기에 더해져서 실제 제품의 매출 추이를 봤을 때는 4분기도 소폭 적자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 실적 이후에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이제 전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뭐 캐파 가동 이 부분이 나타나느냐 여부인데 네. 짚어주신 부분처럼 2025년 같은 경우가 본격적으로 좀 실적이 발생할 수 있는 기대가 있겠습니다. 전액 목표 캐파는 한 13만 3천 톤 정도 되고요. 실제 증설 여기에 대해서 전액 목표 캐파를 구성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목재 본업에 대한 좀 이렇게 평가가 좀 낮고 앞으로 전액이 어떻게 좀 성장을 해나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부장님께 좀 가격적인 전략을 여쭤보겠습니다. 하방은 어느 정도 좀 확보해 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가격적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주가 흐름은 대략 그 241선을 지지하면서 거기서 항상 저점을 형성했던 것 같고요. 그 네. 240원 부근만 가면은 반등이 나왔고 동아 기업을 좀 소개를 말씀드리면은 그 2025년까지 그 캐파 목표가 15만 톤이고요. 그 북미 쪽에서는 테네시 공장 쪽에 이제 증설을 좀 시작하고 있어서 그 8만 6천 톤 규모로 증설 예정하고 있고 투자 규모도 7천만 달러 정도고 아마 내년 3분기 정도 그러니까 올해 3분기 정도의 준공 목표로 해서 올해 연말 정도부터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매출이 찍히는 거는 2025년도가 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테네시 공장 완공 이후에 이제 동아 일렉트로라이트의 전체 캐파가 이제 15만 톤인데 이 가장 걱정하는 게 자회사기 때문에 상장에 대한 그 리스크가 있는데 이제 파악한 바로는 2026년도 이후나 가능하기 때문에 뭐 한 2027년도 하기 때문에 뭐 투자하시는 데는 전혀 좀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최소 2025년까지는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고 그리고 동아 일렉트로라이트의 상장이 2026년도 이후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 상장 전까지는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26년 상장 전까지는 장기적으로 좀 좋게 보자. 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은 네이버와 플레이디, SKI 테크놀로지 그리고 동화 기업까지 살펴드렸습니다.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전방이 9% 상승하면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27,400원 터치를 하고 있고요. 증권주들의 강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상인 증권이 9% 강세를 보이면서 836원 터치를 하고 있고요. 미래에셋 증권 우선주 역시 4% 빨간불로 출발을 하면서 4,3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의 질주 속에서 부품주들 단에서도 급등 흐름이 나왔죠. 덕양산업이 오늘 6% 상승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집니다. 4.7% 상승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입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벨로크 그리고 엑서지 21이 9% 강세를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신원 종합개발도 6% 빨간불을 켜면서 3,095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빨간불로 마감을 했던 제넨바이오 에너지 이어가면서 5% 상승을 하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과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인 펜텍이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오늘 5% 조정이 나왔는데요. 금요일 시간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상당합니다. 40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탄력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6% 가깝게 상승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한국무브넥스가 2%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주 대장이었던 서현이화도 약세로 전환된 모습이고요. SJM홀딩스 역시 1.3% 약세를 보이면서 3,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현이화도 1% 넘는 약세를 보이면서 현재 2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아이센스가 하락률 상위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증권업계가 STO 시장 선정을 위해서 경쟁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STO 관련주들의 흐름 좋았는데요. 아이센스가 오늘 6% 상승했지만 시간에서 낙폭을 키우면서 4% 가깝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저 PBR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푸른저축은행 오늘 22% 급등이 나왔지만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4%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취직 관련주로 와이즈버즈도 오늘 좋은 흐름 보였지만 약세로 전환되면서 2% 넘는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외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영훈 대표 기아, 이창환 부장,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성웅 이사 동원산업 가지고 오셨는데요. 곽영훈 대표의 라이징 스탁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또 현대차를 제치고 또 시총이 올라섰는데 단기에 급등세 연출하고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봐야 할까요? 네, 지금이라도 뭐 봐야죠. 예, 봐야 되는데 좀 고민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사실 저 PBR에 대한 이슈가 일본 시장으로부터 우리나라 시장까지 전이가 됐다고 봐야 되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서 저평가 가치주 개념인 저 PBR주들이 최근에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실적적인 부분이 가미가 돼 있거나 아니면은 주주 환원 정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이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목들이 있죠. 뭐 보험도 있고 은행권도 있고 그리고 지주사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아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기아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럼 지금 쫙 고민스러운 자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아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고민스러운 자리지만 저 PBR주의 연속성이 조금 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 PBR 외에도 또 다른 또 모멘텀이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기아를 제가 가져오긴 했지만 기아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리가 PBR 1배가 살짝 넘어가는 자리예요. 1배가 넘어가는 자리고 배당 기존에 이제 그 시가 배당은 한 3% 좀 넘거든요. 현대차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현대차는 PBR이 0.68배 정도 좀 가까이 될 겁니다. 배당 수익률 한 3% 조금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PBR이 시장의 지금 핵심적인 투자 키워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현대차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기아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시장에서 제시하는 목표가 12만 원에 거의 도달을 500원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올라왔습니다. 과연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현대차도 이번에 실적 그리고 기아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좋게 합산해서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는데 시장에서 일단 부합치로 봤을 때 조금 미달이거든요. 그런데도 주가가 올라간 것은 주주 환원 정책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배당도 현대차와 더불어서 배당도 해주지만은 그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까지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주식의 어떤 상승 트리거는 그 부분이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사실상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부담이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이 주주 환원 정책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 더 갈 수 있는데 만약에 빠지게 되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일정상의 이유로 봤을 때 이벤트의 어떤 일정상의 이유로 봤을 때는 매수의 기회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올해의 반도체와 더불어서 주력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저 PBR 정책과 주주 환원 정책에서 자동차가 부상이 됐으니까 지금은 투자를 멈출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증권가의 시각의 12만 원 목표가에 거의 도달해 있는 상태고 네. 약간은 조금 경계감을 가질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볼 수 있다. 어디까지 좀 전략을 보고 계실까요, 대표님?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목표가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장에서 이 정도가 적당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목표가는 사실상 추세 대응을 하시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하방을 늘 제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상태에서 좀 더 길게 보시는 분은 21선, 짧게 보시는 분은 11선 정도 보시고요. 특히나 더 중요한 게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 합산 수급이 시가상위 종목은 잘 맞거든요. 이들의 합산 순매수 규모가 줄어든다고 판단할 때는 일정 부분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이익을 좀 챙기고 다시 한 번 더 매수 포인트를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가격적인 논리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추세 대응과 수급적인 논리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을 체크를 하면서 흐름이 변화한다면 이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전략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창환 부장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동사가 올해 이제 에너지 사업 부분에서 투자를 대규모 진행하고 예고를 했고요. 앞으로 이제 향후 3년간에 3조 8천억 투자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성과는 내년부터 나타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동사 이제 캐시플로우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구동 모터 코어 쪽에서는 증산을 통해서 성장이 나올 것이고요. 또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통해서 뭐 기업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박자를 지금 다 갖고 있네요. 실적도 가지고 있고 성장 모멘텀이 있고 지금 주주 친화 정책까지 있는데 좀 스토리를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그 회사에서 이제 콩콜을 하면서 올해 이제 에너지 사업 부분에 투자를 본격화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올해 한 해만 1조 293억 정도를 이제 그 투자를 해서 전년 대비해서도 91%의 많은 투자 에너지 쪽에 투자를 하고, 이게 향후 3년간 약 3조 8천억 정도 투자가 이어집니다. 특히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는 미얀마 가스전 3, 4단계부터 개발을 포함해서 LNG 사업이라든가 그 호주 세넥스 증산 쪽도 다 들어가는데, 특히 이제 에너지 밸류체인 확장을 되게 추진하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3년 투자 중에서 올해 좀 집중되는 측면도 있고요. 이 성과가 내년에 거의 다 가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소 철강 업황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트레이딩 쪽에서는 다소 실적이 좀 부진할 수 있지만은, 그 에너지 사업 자체는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이 되면서 연간으로도 이제 지난해 영업이익 1조를 찍었는데 올해도 1조 이상의 실적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구동 모터 쪽도 올해 그 생산을 286만 대 지금 목표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성장도 일단은 기대가 되는데, 수주 잔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흑연 등의 그 2차전 소재 원료 공급 쪽도 좀 진행이 돼서 이제 2차전 소재 사업도 동사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시아 LNG 가격이 계속 안정이 되면서 발전 부분에 대한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방은 상당히 지금 지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좀 최근에 주가 많이 늘렸기 때문에 좀 가격적으로 편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주주 친화 정책 발표를 했는데요. 그 앞으로 3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좀 배당 정책을 발표를 했고, 연결 지배 순이익의 25%를 배당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그 중간 배당도 좀 검토를 하고 있어서 중간 배당 매력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봤을 때는 실적 안정성과 좀 배당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조금 눌림을 주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디까지 전략 보고 계실까요? 지난 이제 올해 연초에 저점 지지하다가 한번 빠졌다가 지금 여기 돌리거든요. 보통 이렇게 쓰리바닥 잡고선 이렇게 빠지면 이때가 찐바닥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증권사 목표가가 하단이 65,000원이고 상단이 79,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정도는 7만 원 정도로 좀 목표를 좀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매수가는 54,000원 이하 21선 눌림목 구간이고, 손절가는 47,000원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이사의 라이징 스타 보겠습니다. 동원산업인데요. 동원산업의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최근 트렌드를 좀 따랐습니다. 라이징 포인트는 자사주 비중이 22.5% 있는데, 이 부분을 5월 2일에 전량 감자 예정에 있다는 점, 주주 친화적 정책에 중점을 두고 한번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이제 눈여겨보는 그런 주주 친화 정책에 이제 5월에 일정 모멘텀이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사업은 우리가 억가, 그다음에 억가와 관련된 매출 볼륨의 증대, 이 부분이 가장 상관계수가 높습니다. 억가 같은 경우는 상단 밴드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획량 같은 경우도 밴드의 중단에서 상단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본업에 대한 매출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1분기까지는 좋을 수 있다라는 점을 중점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장 안에서 저 PBR 관련주가 부각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저 PBR만으로는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가 없어요. 배당 성향의 증대 가능성 또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실제 그 소각에 대한
형태들이 나타날 때 주가가 반응할 수 있고 이게 지속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번 저PBR 관련주 같은 경우는 자칫 지금 구간이 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교집합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기업을 바라봐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네. 지금이 한 PBR 0.6배 구간입니다. 여기 더해져서 신사업인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패키징 사업 이 부분도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본업의 영업이익 한 5,300억 정도의 연간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주가가 한 번 더 배가 될 수 있는 시점은 5월 2일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당장의 시세도 일부 발생할 수 있지만은 이벤트 기일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2월 들어섰고 5월까지 이제 3달 정도 남았는데 그럼 좀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는 건지 목표가를 뭐 단기 장기로 한번 뭐 제시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5일 같은 경우가 거버넌스 포럼이 있어요. 그때 PBR을 대입한 대형주들의 일본 사례의 목표가를 제시를 할 텐데 그때 자칫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우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6월에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 개정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금 지주사 형태를 갖춘 기업들, 주주 친화 정책을 단행하고 있는 아까의 교집합에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일정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영업이익 체력을 대입을 했어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46,000원 가격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추세 이탈 가격은 34,000원인데 손절가의 하단 같은 경우는 도달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제 정부 정책의 일정에 따라서 그때 흔들림을 보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목표가는 4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창원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부장,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센코인데요. AI 기술이 발달할수록 센서의 역할이 커질 것이란 전망에 센서 업체인 센코가 1월 말에 주목받으면서 급등했었습니다. 2월부터 내림세를 보이면서 이거래일 동안 15%의 조정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시간에서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3% 상승하고 있습니다. 4위 종목 확인해 볼까요? 덕양산업입니다. 현대기아의 질주 속에 자동차 부품단에서도 급등 흐름을 보인 종목들이 많은 하루였습니다. 덕양산업 정규장에서 6% 상승 마감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기세 이어집니다. 2% 상승하고 있고요. 3위는 하이비전 시스템이 올라왔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 모멘텀으로 신고가 기록 후 출시 이후 하락 전환하면서 오늘 6%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에서 다시금 매수세 붙고 있는데요. 5% 가깝게 상승하고 있네요. 2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펜텍이 차지를 했습니다. 거래량 1위 종목인데요.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로 최근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규장 조정이 나왔지만 시간에서 다시 반등에 나서면서 5%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1위는 우진엔텍입니다.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소형 모듈 원전 상용화 기술에 주력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원전용 소형 방사선 영상 감시 시스템 원천 기술을 확보한 우진엔텍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제 상한가, 오늘도 19% 급등을 했는데 시간에서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8%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 조금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우진엔텍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은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추가 상승 기대가 되는데 이 투자 포인트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우진엔텍 원전 관련주지 않습니까? 원전 관련주는 앞으로 스케줄이 있습니다. 상반기 정기본 발표 4월 15일에 체코 원전 수주 신규 입찰 제안서 발송 마감, 6월에 체코 원전 수주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 등 일정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증시 전반적인 하락에 의해서 원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경우입니다. 지금 원전 관련해서 앞으로 일정상으로 봤을 때 올라가는데, 자, 오늘 우진원텍이 올라갔어요. 거의 뭐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아침에 강하게 올랐다가 한번 가격 조정이 좀 한 8%? 7%까지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20% 올랐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진엔텍 말고 다른 원전주의 흐름 어땠는가?
별로였어요. 자, 그러면 우주인엔텍은 왜 강하게 움직였을까요? 제가 볼 때는 좀 수급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엔텍이 좀 수급적인 면에서 좀 우위에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오늘 이 현재의 상승을 내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주가 올라갈 수 있지만은 만약에 수급이 좀 꼬이게 되면은 좀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난 뒤 재차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면 좋겠다. 지금은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반기에 원전 관련 일정이 많이 있는 만큼 일정 매매 관점에서 관심이 유효한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다른 원전주보다 메리트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2위 펜텍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로 최근 카메라 모듈 부분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정규장 급락 후 시간에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5%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반등 에너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진짜 요거는 조금 다음 주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4,915원인데요. 제가 볼 때 4,3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차트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경우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적인 현황을 좀 봤을 때는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순매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적인 면에서는 별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차트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작년 5월 24일 날 신규 상장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버행 이슈는 해소가 되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상승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은 별로고 X고 차트는 O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펜텍을 접근하실 때는 다음 주 월, 화 이 정도 보시고요. 조금 더 강한 모습이 나올 때 트레이딩이든 아니면은 베팅이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기존에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굳이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지만 수급적으로 볼 때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관망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초전도체 관련주 진단해 보겠습니다. LK99 논문 저자 중 한 명인 김현탁 교수가 3월에 미국 물리학회에서 실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초전도체 테마가 이슈 부각 시 항상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향후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초전도체 관련해서는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주목받고 있는 지금 테마라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조심스러운데요. PBR 관련주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이런 이슈는 단기적인 이슈로 좀 국한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관련주 중에서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CCS와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거든요.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만약에 한다면 저는 신성 델타테크를 접근을 해서 트레이딩 관점을 노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이마트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핵심 트렌드로 부상한 저 PBR주로 부상을 하면서 오늘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1월 중순부터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좀 더 기대치 높여가도 좋은 시점일까요? 네, 이마트 상당히 좀 고민이 좀 되는데 제가 차트를 좀 열어놨거든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차트를 보시면은 저점과 12만 원대 정도 됩니다. 고점입니다. 고점이 12만 원 정도 되고 저점이 한 6만 8천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주가가 완전히 바닥권을 형성하고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그것도 거래량을 이렇게 수반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대단히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마트가 올라가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보았을 때는 저 PBR 개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마트의 어떤 지분가치 반영이라든가 수익 구조를 좀 살짝 들여다보게 되면
본업 가치에서는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세계 건설 부분에 있어서는 신사업의 어떤 부진이라든가 조금 최근에 건설사들이 좀 부담을 좀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런 리스크를 함께 이마트가 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는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가격이 싼 구간이고 주주 환원율 재고 여력에 확대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철저하게 이런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고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은 건설사 PF 건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쭉 가져가는 것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추세가 살아있으면 보유, 추세가 죽으면은 바로 매도 이런 식의 전략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화권 증시가 차익신 PMI 발표 속에 상승 전환했지만 오후 들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사계지수가 1.4% 하락, 선전이 2.2%로 낙폭이 깊은 모습이고요. 항생지수는 오늘 변동성이 꽤 큽니다. 등락을 거듭하던 항생지수가 강보합권 움직임 가져갑니다. 새해 들어 중화권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 본토 증시에서만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으로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증시에서 순유출된 외국인 자금 규모는 145억 위안, 우리 돈으로 2조 6,893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본토 증시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달리 분위기가 꽤 좋습니다. 이 시각 현재 0.9% 상승합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노동부가 집계한 1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연준이 주목하는 지표인 만큼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